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한 달 전 북한 압록강 일대를 덮친 대홍수로 사망 실종자가 2,000명이 넘고 수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북한은 인명피해 사실은 감추면서 수재민 일부를 평양에 불러 대외 선전에만 집중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어난 물이 빠지면서 수해 현장을 촬영한 영상들이 하나둘 공개되면서 그 참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 건너 중국에서 찍은 영상을 보면 이게 전쟁터인지 원래부터 폐허였는지 모를 정도로 쑥대밭이었습니다. 북한의 처참한 현실을 이채영 기자가 단독으로 전합니다. 수마가 휩쓸고 간 마을은 폭격을 당한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주택 상당수가 무너졌고 몇몇 콘크리트 건물은 뼈대만 남았습니다. 북중 접경지인 단둥 주민들이 의주 지역으로 추정되는 마을을 촬영해 중국 내 SNS에 공개한 건데 과거 촬영된 인근 지역의 모습과는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굴삭기와 트럭 몇 대가 보이고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대기 중인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곳곳에서는 연기도 보였는데 소각한 흔적으로 추정됩니다. 흙탕물로 변한 압록강에선 주민들과 가재 도구를 잔뜩 실은 배가 떠 있었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정식 텐트도 모자라 비닐 장막을 치고 버티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단둥 지역은 이 방벽 등의 대비가 있지만 북한 지역은 수해 방지 시설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압록강 하구는 김정은이 직접 방문하면서 수해 상황이 외부에 알려졌지만 더 큰 피해를 입은 자강도 지역에 대해선 북한 당국이 언급 자체를 않고 있습니다. 자강도 같은 데는 극비 장소로 운영이 되는 곳들이 많거든요. 보안 유지를 위해서.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제안하며 호응을 기대했지만 북한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며 거부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북한의 수해 피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피해도 피해지만 더욱 심각한 건 폭우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지금까지 제대로 복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민들은 작업을 독려하는 군가 하나의 의지에 맨손으로 재건에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부 국가가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김정은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만 철석같이 믿고 있는 듯한데 이태영 기자의 이어지는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 주민 수십 명이 흙을 퍼나릅니다. 중장비는커녕 곡괭이와 삽 같은 도구 하나 없이 모두 맨손입니다. 작업 내내 군악대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제 중국 단둥에서 촬영한 북한 수해 복구 현장입니다. 모든 수해 복구를 맨손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노동의욕을 고취시키는 선전성노대를 동원해서 노래도 부르고. 지난달 폭우 직후 찍힌 또 다른 영상에선 금방이라도 붕괴될 듯한 압록강 제방에서 주민들이 손으로 돌을 옮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고된 노동에 중국 관광객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기도 했는데 이런 맨손 작업이 한 달째 계속된 겁니다. 이런데도 북한은 중국의 지원 의사에는 묵묵부답입니다. 대신 러시아와 밀착한 정황은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올해 초부터 러시아가 북한에 식량을 꾸준히 들여보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작년에 그 대표단이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해서 밀가, 쌀뿐만이 아니라 식량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서 보내기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도 북러 양국이 6월 정상회담 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는 특히 더 다방면에서 교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의료 현장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여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경로로 설득에 나선다는 생각입니다. 당내에서는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교체를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돼 당정 갈등의 불씨가 될 여지도 있지만 그만큼 상황이 급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정민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중지안으로 제시했던 한동훈 대표는 의정 갈등 해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한 대표는 여전히 2026년 증원 유예안이 정부와 전공의 간 대화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한 대표가 제안한 유예안에 긍정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긍정적인 제안을 정부에 한 것은 저희도 꽤나 발전한 모습이라고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또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교체를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내에서 차관 경질 요청을 대통령실에 건의해달라는 요청이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앞서 의사단체들은 대화 재개 조건의 하나로 강경 대응으로 충돌을 빚은 박 차관 경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인사권의 문제인데다 당정 갈등으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내일 복지위 위원과 중진 의원들로부터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위기 상황으로 치닫던 의료 현장이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잠시 전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를 통과했고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그래도 한 발씩 물러난 건데 정치부 연결합니다. 최홍국 기자, 간호법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방금 전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은 내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논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겨질 예정입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 간호사, 즉 PA 간호사를 제도화하고 이들의 의료행위 기준을 법제화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추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앞서 여야 지도부가 간호법 처리에 합의한 만큼 내일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전망입니다. 당초 여야는 내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간호법을 논의했는데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 기준과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대란이 장기화됨에 따라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을 위해 서로 양보하면서 여야 합의로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소위에서는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시험 자격이 빠졌고 PA 간호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업무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데 더해 코로나19 재유행이란 악재가 덮쳤습니다. 치료제가 부족하면서 감기약 수요가 늘고 이젠 감기약도 부족해질 판이 되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환절기까지 겹치면서 더욱 비상인데 의료 현장을 덮친 연쇄적인 파장을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약국 밀집거리입니다. 약국을 돌며 코로나 치료제를 구해봤지만 없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저희 공급을 못 받았어요. 신청만 한 상태고요. 치료제가 있어도 수량이 부족합니다. 클로비도 있어요. 출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일본 갔는데 마케드링은 좀 나눠요. 먹는 치료제를 취급하는 약국 10곳에 문의한 결과 치료제 2종을 모두 갖추고 있는 약국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코로나 치료제 대신 감기약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공통약이랑 해열제랑 사용료는 많이 상하십니다. 시민들은 감기약 하나 못 구하게 될까 불안합니다. 약도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니까 좀 조심스럽죠. 타이레놀 같은 건 조금 비상약으로 조금 사놓고 있어요. 혹시 몰라서. 감기약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자 식약처는 감기약 생산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추가 공급 확대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공백 장기화로 병원 진료는 차질을 빚고 환절기와 추석 연휴까지 다가와 의료 현장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앞으로 경증 환자가 대형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의 90%를 더 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어느 정도가 경증에 해당되는 건지, 경증 환자는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경증과 중증 환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응급환자 분류체계 케이타스에 따라 환자를 5단계로 나눕니다. 3단계까지가 중증이고 4, 5단계는 경증에 해당하는데요. 38도 이상의 장염, 감기, 설사 등의 증상은 모두 4, 5단계에 해당해서 경증 환자로 분류됩니다. 2022년 기준 응급실 이용자의 절반이 경증 환자로 1, 2단계 중증 환자의 7배에 달합니다. 앞으로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면 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거죠? 네, 38도 이상의 열이 나는 장염 환자가 권역 응급센터를 이용하면 현재는 14만 1,000원 정도를 부담합니다. 앞으로 90%가 인상되면 23만 원으로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이 케이타스 5단계에 해당하는 감기 환자의 부담금은 13만 3,000원 정도로 오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4천만 명에 가까워 본인 부담금을 높여도 응급실 경증 환자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보다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험도 되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게 경증으로 대형 병원에 찾아올 정도면은 비용을 특별히 생각하지 않는 그런 환자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경증 환자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야간이나 휴일이나 이런 경우에는 병원 문 연대가 많지 않잖아요. 네, 응급실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권역 응급센터와 지역 응급센터, 지역 응급 의료기관인데요.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가야 한다면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권역이나 지역센터 대신 지역 응급 의료기관으로 가야 합니다. 거주지 근처의 지역 응급 의료기관과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 가능한 병원은 응급 의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9에 문의해도 알려줍니다. 경증 환자들이 무작정 응급실을 가지 않게 하려면 어디를 가야 하는지 안내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네, 같은 119 번호를 쓰는 일본은 아플 때 전화하는 곳이 세분화돼 있습니다. 아프긴 하지만 119를 부를 때 망설여질 때는 7119번, 어린이가 휴일이나 야간에 아플 때는 8000번에 전화합니다. 응급실에 가야 할지 판단해주고 증상별 응급처치와 인근 병원을 소개해줍니다. 의료 대란이다 보니까 이번 연휴 기간, 추석 연휴죠. 상당히 붐빌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경증 환자 갈 곳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갈 수 있는 병원은 있는 겁니까? 네,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평소 대비 2배 가까이 늘고 특히 경증 환자가 많습니다. 정부는 당직 병의원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의원급 동네 병원은 대부분 일찍 문을 닫기 때문에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간대별 당직 병원을 배정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추석 때 정말 많이 늘어나고요. 왜냐하면 의원급에 갈 환자들이 의원급에 못 가지 않습니까? 소규모 응급실 같으면 2배 이상 많이 늘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추석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국민들에게 많이 안 아프면 응급실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럼 어디를 가야 할지 적절히 소개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 같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증권거래소를 첫 현장 간담회 장소로 잡았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움직임인데 유명 유튜버까지 가세했습니다. 야당 호응이 중요하죠. 그런데 민주당 내 의견은 엇갈립니다. 이태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거래소를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시세 전광판을 둘러봅니다. 이어 진행된 금투세 폐지 간담회에선 청년을 강조했습니다. 저평가돼 있는 국내 주식시장의 가치를 높여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게 청년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는 것은 청년의 꿈과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간담회엔 금융업계 관계자들 외에 청년층에게 인기가 많은 경제 유튜버 슈카 씨도 참석했습니다. 금투세 도입은 국내 주식시장을 포기하자는 메시지나 다름없다며 금투세 폐지에 뜻을 모아달라고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자산 증식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금투세 같은 것을 단행했었을 때 대한민국 국장을 사실상 포기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금투세 폐지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후진적인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입니다. 정말 진심이라면 이러한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부터 내놓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금투세 완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한 지도부 관계자는 당 입장이 금투세 유예 쪽으로 잡히고 있다며 당내에서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하자는 주장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어제 허위재산 신고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의원이 민주당 선배 의원들을 욕하는 입장문을 SNS에 올려 논란입니다. 막내라고 상임위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라 하고 자기들은 술 먹으러 갔다. 이렇게 비난한 건데요. 김 전 의원은 코인 투자 논란으로 탈당했다가 지난 5월 민주당에 복당한 상태입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 회의실입니다. 오전 10시쯤 의원들로 가득 찼지만 오후 5시를 넘기자 왼쪽 줄의 민주당 자리에 김남국 당시 의원 등 2명만 남았습니다. 검찰이 어제 허위 재산 신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하자 김 전 의원이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막내라고 상임위 마지막까지 자리 지키라고 하고 술 먹으러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들이 있다며 민주당 선배 의원들을 향해 욕을 했습니다. 당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도 겨냥했습니다. 99.6% 손실이 났다며 대선 비자금, 뇌물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격하게 비난했다가 나중에 욕설을 뺀 글로 대체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국회 회의 도중 가상화폐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탈당했다가 상임위장 안에서 거래를 했는지 여부 또는 상임위 시간이 아니냐 그것과 상관없이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꼭. 지난 5월 민주당과 위성정당의 합당으로 다시 민주당원이 됐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 예산안도 경기 부양보다는 긴축을 택했습니다.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하게 줄이고 민생 현안에 집중한다는 게 핵심인데 SOC 예산은 줄었습니다. 대신 저출생, 중소업체, 고용 예산 등은 늘어났습니다. 예산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송병철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자세히 또 설명하겠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은 총 677조 4천억 원으로 꾸려집니다. 올해보다 20조 8천억 원, 3.2%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저로 낮았던 지난해에 이어 예산 증가율을 최소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가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려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고강도 긴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생과 미래의 방점이 찍혔습니다. 저출생 관련 예산을 3조 6천억 원 늘려 20조 원 투입하고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은 역대 최대인 5조 7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건복지 고용 예산도 5% 가까이 증가해 기초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연간 141만 원 늘어나고 노인 일자리도 올해 103만 개에서 내년 110만 개로 확대됩니다. 의료개혁에도 향후 5년간 20조 원 이상 투입하고 올해 축소 논란이 있었던 연구개발 예산은 역대 최대인 29조 7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단순한 예산 규모의 증액이 아닌 저성과 나눠먹기식 R&D를 철저히 혁파하여 선도형 R&D로 대전환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다만 대표적인 내수 회복 예산으로 꼽히는 사회 간접 자본이 올해보다 3.6% 줄어 침체된 경기가 더 가라앉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가 다음 달 초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세세한 부분은 윤서아 기자가 이어서 알려드릴 텐데 군 병장 월급 200만 원 시대, 출산과 육아 관련 예산 급증 등이 대표적입니다. 꼭 써야 할 곳에 쓰겠다는 정부 예산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1월 입대한 A씨는 몇 달 만에 360만 원을 모았습니다. 지금 8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40만 원 정도는 적금을 들고 있고요. 나머지 돈으로 이제 교통비랑 생활비 쓰고 있고. 내년엔 이 액수가 더 오릅니다. 병장은 월급 150만 원에 정부 지원금 55만 원을 합쳐 한 달에 최대 20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병 봉급을 20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달성된 셈입니다. 군 복무 환경도 개선됩니다. 2, 4인실 생활관을 확충하고요. 병영식당 리모델도 계속하겠습니다.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저출생 예산은 올해보다 22% 늘어난 20조 원을 투입합니다. 육아휴직급여가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확대되고 배우자 출산 휴가도 5일에서 20일로 무려 4배 늘어납니다.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월 20만 원을 주는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합니다.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는 만큼 관련 예산도 편성합니다. 화재 예방형 전기차 충전기가 2만 3천 대에서 9만 5천 대로 늘어나고 전기차 사고에 대응할 화재 진압 특수 장비도 확충됩니다. 청년에겐 일 경험 일자리 등 5만 8천 개를, 노인에게는 단순 업무가 아닌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등 110만 개를 공급합니다. 또 수수료 분담 등 고충을 호소하는 영세 소상공인 68만 명에 택배와 배달비 등 연간 30만 원을 지원하는데 월 수령액이 2만 5천 원 수준이라 큰 도움이 안 되는 데다 배달앱의 횡포가 여전해 실효성 논란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가스에 이어 전기요금도 조만간 오를 것 같습니다. 20조 원 넘는 한전의 부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2022년 이후 7번째 인상입니다.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상형 기자가 어느 정도일지 알려드립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일 최대 전력 수요가 97.1기가와트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이번 달 전력 사용량은 지난 1월 역대 최고치도 넘어설 전망입니다. 역대급 전기 사용량을 기록한 이번 폭염이 지나면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늦어도 4분기 중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이번에 전기요금을 올리면 2022년 이후 7번째입니다. 정부가 또다시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건 한전의 열악한 재무구조 때문입니다. 최근 흑자를 내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쌓인 부채와 적자가 워낙 큰 탓에 이자 갚는 데만 올 상반기 2조 2천억 원을 썼습니다. 이전 인상폭과 물가 상황을 감안하면 인상폭은 킬로와트시당 10원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과거에 전기요금을 인상해서 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이 가야 지급자도 갚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자도 막을 수 있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당 10원 인상할 경우 한전 이익은 연간 5조 5천억 원 늘어나는 걸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검찰이 우리은행 본점 등 1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에 따른 건데요. 이 제왕적 지주 회장 제도가 고쳐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요. 이광희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파란색 박스를 가지고 나옵니다. 부당대출 관련 자료 다 확보하신 건가요?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 초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처남 등이 운영하는 법인에 350억 원 상당을 부당대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손 전 회장은 2018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지냈습니다. 검찰은 이곳 우리은행 본점 대출 담당 부서를 비롯해 손 전 회장 처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 우리은행 본부장 임모 씨의 주거지를 포함해 압수수색한 곳은 모두 12곳입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허위 서류나 가치 없는 담보를 잡고 거액을 대출해줬다고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제왕적 지주 회장 제도가 갖는 문제점이라든가 그걸 바꾸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라든가 다양한 제도들이 논의되는 와중이었는데 TV조선은 손 전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인공지능을 악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공포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성인 여성 사진을 합성한 영상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퍼지더니 이젠 초중고까지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성범죄의 강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 여고생들의 이름이 줄줄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성들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피해자들 명단입니다. 피해자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서로를 위로하지만 무력감과 공포감이 큽니다. 우는 애들도 있었고 약간 충격을 좀 많이 받은 거지. 최근 딥페이크 영상이 텔레그램을 통해 급속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대부분이 청소년이라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오늘 대전에서 여고생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남에선 10대 6명이 용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경찰이 입건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179명 가운데 73%인 131명은 10대였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본색원을 지시했습니다.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주기 바랍니다. 그러자 경찰은 내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했고 교육부도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의 한 빌라에서 세탁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주민 10여 명이 황급히 대피했는데요. 부천 호텔 참사가 벌어진 직후여서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다세대 주택으로 접근합니다. 2층을 올려다보니 검은 연기와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안으로 진입한 소방관들이 호스로 물을 뿌려 불길을 잡았지만 어느새 내부는 새까맣게 탔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서울 동작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 12명이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놀라지 이렇게 문 두들면서 불이야 불 그래서 피하라고 그래서. 불이 난 세대의 현관문은 현재 이렇게 뜯겨 있고 거뭇한 그을음도 가득합니다. 소방당국은 다용도실에 있던 국산 드럼형 세탁기에서 누전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세탁기 화재의 주요 원인은 과열이나 누전, 전기 스파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고요. 지난 22일 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도 에어컨 누전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크게 불이 나가지고 그래도 경각심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누전? 이런 거를 신경을. 전문가들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누전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합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울산에서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가 잠깐 사이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뒤 붙잡힌 범인은 만취 상태였는데요. 남의 차로 자기 집까지 운전을 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남성. 길가에 주차된 차에 자연스럽게 올라타더니 유유히 시동을 걸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몰고 간 차는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의 차였습니다. 회식을 마친 뒤 택시를 타고 이곳에 내린 남성은 주인이 산책을 위해 잠시 세워둔 차를 운전해 집으로 갔습니다. 주변에 공원이 있어요. 시동 꺼가지고 차 키를 넣어놓고 잠깐 운동하러 갔나 봐요. 운동하러 갔다 오니까 차가 없으니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추적한 끝에 신고 4시간 뒤 2km 떨어진 40대 남성의 집에서 도난차를 찾았습니다. 집에 있던 40대 남성은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집을 특정해서 피해의자 집을 들어가니까 피해의자는 자고 있었고 그다음에 술 냄새가 나고 있었고.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회식 후 택시를 타고 차를 주차해둔 동네에 내렸는데 같은 색상의 차가 있길래 내 차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 도난된 차와 남성의 차는 300m 정도 거리를 두고 주차돼 있었고 색상은 흰색으로 같았지만 차종은 세단과 SUV로 달랐습니다. 특히 이 남성은 이미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절도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회사 돈 80억여 원을 빼돌린 코스닥 상장사 재무팀장이 붙잡혔습니다. 회사 근처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즐기다 검거됐는데 회사는 이 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가방을 구입해 나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명품 매장에 들렀다가 경찰관들에게 붙들린 채 끌려 나옵니다. 지난 6월 26일 건강기능식품업체 재무팀장 30대 김모 씨는 회사 돈 80억 8천만 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렸다가
3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회사에서 2km 떨어진 이곳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즐기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백화점에서 3,300만 원짜리 스위스 시계, 500만 원짜리 프랑스제 가방을 구매한 뒤 이탈리아 명품 매장에 갔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범행 인지한 후 곧바로 계좌 동결과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실제로 검거 후 달러를 환전해 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로부터 범죄 수익 전액을 환수해 회사에 돌려줬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돈이 탐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김 씨 회사는 이 사건 때문에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경영 개선 계획서라는 거를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 기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7살 아이가 안전하게 부모 품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말을 못하는 중국 아이였는데요. 경찰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한 덕분이었습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최고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7살 여자아이가 홀로 골목길을 서성입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울먹이는 아이를 파출소 안으로 데려온 뒤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채 이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알고 보니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중국 어린이였습니다. 경찰관들은 중국 국적인 아이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 경찰청 통역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니지아오 셔머 밍즈.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제 아이를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이제 울면서 엄마를 찾으러 나왔다,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 조사 결과 아이는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 부모가 없는 것에 놀라 집에서 나와 헤매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아이와 소통한 끝에 부모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아이의 손을 잡고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반품됐거나 소비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정가보다 저렴하게 파는 이른바 리퍼브 매장에 손님이 늘고 있습니다. 이 고물가 속에서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유혜림 기자입니다. 파주의 한 대형 매장. 드럼 세탁기가 정가보다 30% 이상 싼 가격에 진열돼 있습니다. 400만 원 넘는 전동 리클라이너 소파는 158만 원에 팔립니다. 먹거리도 일반 마트보다 저렴합니다. 1kg에 10,000원이 넘는 방울토마토는 2,000원, 한 개에 1,500원이 놓이는 100원에 판매 중입니다. 그런 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들 그냥 좋아해요. 괜찮더라고요. 사용해 보니까. 가격이 저렴한 건 리퍼브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리퍼브는 반품이나 진열 상품을 다시 단장해 판매하는 상품으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중고 제품과는 다릅니다. 대형마트 창고에 보관 중이던 농산물 중 소비기한 전 재고 처리가 힘든 것들도 반값 이하에 판매됩니다. 반품이 되거나 외관에 이제 스크래치가 조금씩 나가고 저희가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싸게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저렴한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2년 새 판매량이 2배 늘자 최근엔 대형마트들도 매장 안에 리퍼브 코너를 열고 있습니다. 새 상품이라 볼 수 있는데 가격이 할인된다면 훨씬 더 합리적인 구매라고 생각하고 애용할 것 같습니다. 주인을 찾지 못하고 폐기될 뻔한 제품들이 고물가 시대 가성비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대통령실 첫 업무 보고가 있었던 국회 운영위에서는 야당이 밀정, 뉴라이트, 계엄설 등 다양한 용어를 동원해 친일 공세 등을 펼쳤습니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민주당발 괴담 선동이라고 반박하면서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장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시작부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향해 밀정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 받아내는 게 진정한 사과냐고 한 김 차장의 인터뷰를 문제 삼은 겁니다. 세관에서 차장님을 친일파 밀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친일파 밀정이십니까? 아닙니다. 밀정이 스스로 밀정이라고 하면 밀정이 아니겠죠.
자신감에 찬 한인 관계를 리드해 가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운동을 언급한 걸 두고는 뉴라이트라고 공세를 폈고 김 차장은 대통령은 뉴라이트의 의미도 모를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계엄령 준비서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도 시중에 엄청나게 많이 돌고 있는 거 아시죠?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고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대통령실은 허위라고 맞섰습니다. 김진우 씨가 대통령실에 출입을 했고 권력 초기죠. 이후에 공식이든 비공식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로 추정됩니다. 아니 대통령의 친인척이 출입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떤 회의에 참석했다? 이건 제가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으로 일했던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면책 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팩트에 근거해 질의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리에게 패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목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원전 수출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가운데 이번엔 원전 수주가 잘못됐다며 체코 정부에 진정까지 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속내가 뭔지 장혁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국과 미국, 프랑스의 3파전으로 진행된 최대 42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전에서 가장 먼저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사가 우리나라의 체코 원전 수주가 잘못됐다며 체코 반독점 당국에 진정을 냈습니다. 한수원이 수출하는 한국형 원자로의 원천 기술이 자사 소유인 만큼 한수원엔 이 기술을 이전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체코 전력공사는 입찰에서 떨어진 참가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며 웨스팅하우스의 진정이 정당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에서도 한국의 원전 수출에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바탕으로 원자로를 설계해온 우리나라는 원자력 공급국 그룹 지침에 따라 원전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동의를 거부할 경우 내년 3월 예정인 본계약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 원전 기업이었다가 지금은 경쟁력을 상실한 웨스팅하우스가 목리를 부리는 건 3천조 원 규모의 원전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웨스팅하우스도 사실 우리나라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협력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쓰고자 일종의 카드로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대표단을 파견해 웨스팅하우스와 추가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이틀 연속 보복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잠자던 민간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무기 사용 제한 해제를 재차 호소했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잔해 더미에서 사람을 찾아냅니다. 건물은 폭격을 맞아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새벽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이틀 연속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민간인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Два человека погибло, и не засыпало, а просто он сгорел. 러시아군 전략 폭격기 여러 대가 출격하면서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수도 키이우 등에서도 폭발음이 보고됐습니다. 러시아는 전날에도 우크라이나 15개 주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5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정전, 단수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이달 초 우크라이나의 본토를 급습당하자 보복 공격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Дорогі українці, українки, зараз по всій країні триває ліквідація наслідків російського удару. Це був один з найбільших ударів, комбінований, більше сотні ракет різних типів та близько сотні шахедів. 우크라이나도 자국산 최신 드론을 공개한 데 이어 러시아 고층 건물을 타격하는 등 맞대응했습니다. 서방이 지원한 장거리 무기를 러시아 본토에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또 요청했는데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수장도 서방의 무기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며 거들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또다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한 얘기였지만 우리로서는 남의 일이 아니죠. 우리 정부도 트럼프 발언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나토의 방위비 분담을 두고 세기의 도둑질이라고 원색 비난했습니다. 현 목표치인 GDP 대비 2%보다 더 내란 겁니다. That every NATO nation must spend at least 3%. You have to go up to 3%. 2% is the steal of the century, especially when 지난해 분담금 기준을 충족한 국가도 32개 회원국 중 절반이 안 됐는데 구체적인 인상 수치까지 제시하며 압박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지지층 결집을 노린 걸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의 첫 TV 토론은 불참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주간사인 ABC 뉴스 기자가 자신의 발언을 물고 늘어진 질문을 했다며 편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Do you agree that the presidential medal of freedom is much better? Those are his words. John, it was you're totally taking that out of context. 발언 후 마이크가 꺼지는 음소거 규칙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측은 음소거를 요구한 반면 해리스 측은 마이크가 계속 켜져 있어야 한다며 90분 내내 대통령처럼 보일 자신이 없냐고 맞받아쳤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관광명소 미국 그랜드 캐년에 계절성 폭우가 내리면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실종자 1명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고 이 헬기가 구조에 나서면서 100여 명이 대피소로 이송됐습니다. 보도에 서영일 기자입니다. 깎아놓은 듯한 절벽을 타고 물줄기가 거세게 떨어집니다. 여행객들은 고립된 채 구조 헬기를 기다립니다. 마침내 안전한 땅으로 이동하자 기쁨의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현지 시간 24일 미국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에 돌발성 폭우가 내렸습니다. 예보됐던 비였지만 많은 양이 한 번에 내리면서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나 산책로가 끊겼습니다. He was just rushing past and he shouted at us, higher ground, higher ground. We heard the panic in his voice and we knew that, okay, we need to seek higher ground. 일부 관광객들은 동굴이나 덤불에서 밤새 버티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Beautiful waterfalls and within 45 minutes it turned into a life and death brush trying to keep safe until the water went down and they could actually make it back to the village. So some people didn't make it back to the village to 100여 명이 구조됐지만 30대 여성 1명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폭우가 내린 곳은 인디언 보호구역인데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원주민 부족은 홍수 피해가 광범위하다며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관광객의 출입을 무기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올 가을 한국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줄줄이 개봉합니다. 세계 3대 문학상에 오른 소설도 스크린을 통해 선보일 예정인데요. 독자에게 인정받은 작품이 관객들에게도 찬사를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그렇게 보여? 뭐 하다는데 한국에서? 취조하니? 어느 날 갑자기 직장과 가족, 친구들을 떠나 다른 나라로 향한 주인공. 한국에서 나는 경쟁력이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결심한 거야. 한국을 뜨기로. 장강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한국이 싫어서입니다. 무한 경쟁과 취업난, 인간관계 등 한국에서 끌어안은 저마다의 지옥을 던지고 다른 땅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치열한 사회를 이겨내고 있는 청춘들에게 어떤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세계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후보에 올랐던 박상영 작가의 연작 소설 대도시의 사랑법 역시 김고은 주연의 영화로 다음 달 극장을 찾고 동성애자 딸을 둔 어머니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딸에 대하여 또한 스크린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미 인기 웹툰과 웹소설 등이 원작으로 풍부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 동성애와 사회적 소수자의 삶 등 현대 사회의 단면을 보다 깊이 다뤄낸 소설 원작 영화들이 넘쳐흐르는 이야기의 시대에서 관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유선 장동우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기아가 외국인 에이스 투수 네일의 부상으로 위기입니다. 동료 선수들은 불의의 부상을 당한 네일을 응원하는 영상 편지를 보내며 동료애를 드러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사고는 순식간이었습니다. 투구 동작이 채 끝나기도 전 NC 타자 데이비슨의 타구가 기아 네일의 안면부를 강타합니다. 네일은 얼굴을 감싸주며 덕아웃으로 향했고 타구를 날린 데이비슨 역시 충격을 받고 교체됐습니다. 기아의 선두 질주를 이끌었던 에이스 네일이 불의의 사고로 정규리그를 마쳤습니다. 올 시즌 가장 먼저 70승 고지에 오른 기아는 한국 시리즈 직행 확률을 76.5%까지 끌어올린 상황. 우승 고지를 눈앞에 두고 닥친 동료의 부상에 기아 선수단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공을 주우러 가는 너의 모습이 너무 멋있었고 그리고 꼭 그냥 마음 편하게 건강하게만 돌아와줬으면 좋겠어. 10배로 더 많이 잡고 뛰어다닐 테니까 빨리 건강하게 와서 같이 야구하시죠, 형님. 한국 시리즈에서 함께 뛰자는 응원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리즈 꼭 올라가서 제임스 자리 놔둘 테니까 제발 잘하고. 병상에 누운 네일도 눈물을 쏟으며 복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시즌 초반 구상했던 5명의 선발 투수 중 양현종만 남은 위기 속 기아는 올 시즌 7년 만에 통합 우승에 도전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보며 나아가자는 그룹 오아시스의 명곡입니다. 노래를 쓰고 부른 리더 노엘 갤러거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 기절하도록 얻어맞곤 했습니다. 희망이 없던 아이는 그러나 늘 다짐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재미있어진다. 그는 분노하는 젊은이, 앵그리 영맨 세대의 등장을 알린 희곡을 뒤집었죠. 21세기 서울에 앵그리 영맨이 넘쳐납니다. 잉여인간, 정부미처럼 창고에 넘친다. 모든 선택은 성적순이며 너 같은 애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녹화되고 재생되고 지워진다. 사람들은 SNS 세상에서 남과 비교하며 허기처럼 솟는 분노에 부대낍니다. 내 이름을 검색하고 동명이인들, 또래들, 주인공들. 남들은 평온하고 나는 나 때문에 괴롭고. 한국인 절반이 장기적인 울분에 빠져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분이 심각하다는 이가 열의 1명입니다. 그 5 중 3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노는 세대와 처지에 따라 차이가 났습니다. 심각한 울분은 30대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60살 이상의 4배 반에 이르렀습니다. 스스로를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5의 3이 장기적 울분 상태라고 했습니다. 상층이라는 사람 5의 3은 자신이 정상이라고 했죠. 세상이 공정하다는 믿음 역시 20, 30대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분노는 중독되고 전염됩니다. 높은 분이 버럭 화를 내면 보통 사람까지 파장이 미칩니다. 천렬대상 비스마르크가 말했습니다. 분노는 정치에 걸맞는 정신 상태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분노를 먹고 삽니다. 나라를 두 쪽 내 눈먼 분노를 부추깁니다. 분노는 때로 모순과 차별에 맞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올림픽에 대패한 안세영 선수가 말했죠. 꿈을 이루기까지 원동력은 제 분노였습니다. 정치부터 분노의 힘을 건강하게 분출한다면 우리 분노하는 사회도 한결 누그러지련만 헛된 꿈일까요? 8월 27일 앵커 칼럼 오늘 분노는 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덮었던 이중고기압이 걷히면서 찬 공기가 남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낮 무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80mm 이상, 영남 해안에 20에서 80, 강원 영동과 영남 내륙에도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전남 남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초속 15m가 넘는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청주가 23도로 열대야 기준선을 밑돌겠습니다. 한낮에는 춘천과 대전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 남해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발표될 수 있겠습니다. 9월 초에도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27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